점점 태국에서 한국의 흔적들이 사라지면서 태국은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태국 총리는 상황을 막아보고자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한국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태국 국민들은 오히려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태국 총리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이리 난리가 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롤라인 브룩스예요. 29살이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죠. 아버지는 월가의 투자은행가이시고 어머니는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랐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발견한 흥미로운 경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특히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주목해왔어요. 정말 놀라운 건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서 문화적인 영향력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평소처럼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태국의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경기 하락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게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더라고요. 이건 정말 특이한데요. 제가 데이터를 보며 중얼거렸을 때 옆자리에 있던 동기 제시카가 궁금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특이한 거 찾았어, 캐롤? 응, 태국 경제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원인이 꽤 독특해. 한국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생긴 현상 같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해외 투자 철수는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달랐죠. 한국가의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서 집단적으로 철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더구나 그 영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이거 내 논문 주제로 삼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살짝 들뜬 목소리로 말하자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답다. 항상 남들이 못 보는 걸 잘 찾아내지. 사실 전 항상 숫자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걸 좋아했어요. 단순히 경제 지표의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배경을 발견하는 게 저의 특기죠. 아마도 이런 성향 때문에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인문학적 감성을 가진 경제학도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건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었더라고요. 문화적 갈등, 정치적 긴장, 그리고 양국 간의 미묘한 감정의 교차가 만들어낸 복잡한 현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게 된 배경이에요. 단순히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 부족과 소통의 단절이 큰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이건 제가 평소에 관심 있게 보던 문화적 자본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었죠. 교수님, 제가 재미있는 주제를 찾은 것 같아요. 지도 교수님인 윌리엄스 교수님을 찾아갔을 때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캐롤라인, 자네답게 또 흥미로운 걸 발견했구먼.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문화적 충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인 것 같아요. 윌리엄스 교수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태국 현지 연구자들과 화상 인터뷰도 진행하고 한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 역사도 조사했죠.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였어요. 직접적인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진정한 경제 협력이구나. 자료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엿보였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협력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문화적 오해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커져서 결국 경제적인 충격으로 이어진 거죠. 마치 나비 효과처럼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였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던 상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 위기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제 연구가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연구 주제를 선택한 건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학자로서의 제 관심사와 인문학적 호기심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케이스였거든요. 게다가 이런 연구를 통해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 한국의 사례는 정말 흥미진진했거든요.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계속 한 가지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도대체 어떤 문화적 오해가 이런 큰 파장을 만들어냈을까?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태국의 현지 연구자들과 화상 인터뷰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파타야 대학의 수린 교수님. 첫 화상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아시아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반갑습니다, 브룩스 씨. 하버드에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수린 교수님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문화를 사랑했는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문화적 차이들이 어떻게 오해를 낳았는지도 알 수 있었죠. 태국 사람들은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린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때로는 한국식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우리 문화와 충돌하기도 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문화적 차이가 비즈니스 관행의 차이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경제적 갈등으로 발전한 거죠. 다음날 저는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 일하는 매니저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눈차였는데 한국 브랜드 매장을 10년 넘게 관리해온 베테랑이었죠. 한국 관광객들이 끊기기 전에는 정말 좋았어요. 눈차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우리 매장이 항상 한국 관광객들로 가득 찼었죠. 그들은 품질 좋은 한국 제품을 믿고 구매했고 우리도 그들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다고 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오해들이 현실의 긴장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관광객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더라고요. 이제는 매장 직원들의 월급도 주기 힘들어졌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이런 상황이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는 사실이었어요. 태국은 중요한 관광 수입과 일자리를 잃었고 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시장을 잃게 된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파타야의 한 한식당 주인과의 인터뷰였어요. 20년 넘게 태국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김민수 씨는 거의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이곳은 제 제2의 고향이에요. 태국 사람들은 저의 가족이나 다름없죠. 근데 이렇게 되다니. 김 씨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면담했던 태국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감정의 경제학이라고 표현했어요. 순수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감정과 문화적 가치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는 거죠.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급감하기 시작한 시점과 한국 기업들의 실적 하락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옆자리에 제시카가 제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문화 콘텐츠가 경제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니. 맞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저도 동의했죠. 문화적 교류가 경제 협력의 기반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인 것 같아. 더 깊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들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 한국 화장품 기업은 태국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경영 방식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 기업의 태국지 사장이었던 수파펀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태국의 문화적 특성을 조화롭게 결합하려 했죠.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적응력이었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학습하고 변화하려 노력했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은 정말 놀라워요. 방콕 상공회의소의 타나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실수를 하면 빠르게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해요. 이런 태도가 바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아닐까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캐롤라인, 자네 연구가 정말 흥미진진해지고 있어. 윌리엄스 교수님이 중간 발표회 후에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분석을 넘어서는 문화 인류학적 통찰이야. 교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다음 단계의 연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문화적 충돌이 어떻게 정치적 위기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더십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하는 거죠. 다음은 정치적 영향을 살펴봐야겠어.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마도 거기서 더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문화적 갈등이 어떻게 정치적 위기로 번졌는지 연구하면서 저는 방콕에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화상 인터뷰만으로는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거든요. 윌리엄스 교수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주간의 현장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방콕은 안전한 도시예요. 출발 전날 밤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월가의 강한 아버지도 딸이 먼 나라로 떠난다고 하니 걱정이 되셨나 봐요.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예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한때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였다는 공항이 조용했고 곳곳에서 폐업한 한국 브랜드 매장들을 볼 수 있었죠.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공항에서 나오면서 중얼거렸어요. 데이터로만 보던 현상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방콕대학교의 정치학과 피차이 교수님이었어요. 그는 30년 넘게 태국 정치를 연구해온 원로 학자였죠. 패통 친나와 총리는 태국 역사상 가장 젊은 총리였어요. 피차이 교수님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젊음과 새로운 비전에 기대를 걸었죠.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노트북을 펴고 기록을 시작했어요. 젊은 총리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닌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전직 외교관 출신인 타논 씨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직접 담당했던 분이었죠. 총리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타논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객 감소나 기업 철수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쌓아온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하버드에서 배웠던 위기관리 리더십 이론이 떠올랐어요. 리더는 위기 상황에서 명확한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패통 총리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시위 현장에서 만난 젊은 대학생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그녀의 이름은 말라였어요.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기업이 철수하면서 그 기회를 잃었어요. 정부는 왜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걸까요? 말라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패통 총리의 리더십 스타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분명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험 부족과 소통의 실패로 인해 위기를 더욱 키워버렸더라고요. 총리는 SNS를 통해 소통하려 했어요. 방콕의 한 언론인이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죠. 진지한 외교적 대화가 필요한 순간에 트위터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으니까요. 한국 대사관의 한 외교관과의 비공식 대화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으셨지만 중요한 통찰을 주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마치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그들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했나 봐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이 위기가 얼마나 쉽게 예방될 수 있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초기에 적절한 외교적 대응과 리더십만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방콕의 한 카페에서 현지 정치 평론가를 만났을 때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는 20년 넘게 태국 정치를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정이에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러지 못했어요. 태국의 한 재계 인사와의 만남도 잊을 수 없어요. 그는 수십 년간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온 분이었죠.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산업화를 도와준 멘토였죠. 이런 관계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방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짜오프라야 강변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문득 강 건너편의 화려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도시가 겪고 있는 변화를 생각하게 됐죠. 이 도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현지 노부부가 제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 할아버지께서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태국 사람들은 강해요. 우리는 이런 위기를 전에도 여러 번 겪었고 항상 더 강하게 일어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실패나 경제적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나라의 자존심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걸린 문제였던 거죠.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리더십의 실패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직접 목격한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죠. 이제 다음은 뭘 연구해볼까?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치적 위기 이후의 회복 과정, 특히 디지털 혁신과 문화적 우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거든요. 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을 만나기로 했죠. 와, 이게 정말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라고요?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 마이크가 제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며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저도 처음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믿기 힘들었죠. 네, 맞아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도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시골에서도 5G가 완벽하게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의 첫 번째 인터뷰는 애플의 전 임원이었던 스티브 앤더슨과 함께였어요. 그는 아시아 시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티브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들은 디지털을 문화적 DNA로 받아들였어요.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는 게 자연스러운 나라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한국계 미국인 스타트업 대표와의 대화였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적인 테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김이었죠.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자마자 초고속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문화적 혁명이었던 거죠. MIT 미디어랩의 연구원들과 만났을 때는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특히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는 90년대부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어요. 연구팀장인 사라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인터넷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봤죠.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와의 점심 식사도 잊을 수 없어요. 그는 최근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뭔가 달라요.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들은 기술만이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실리콘밸리에서도 배울 점이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의 디지털 문화가 가진 특별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지갑 없이 살 수 있어요. 삼성페이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가 말해주었어요.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하죠. 스탠포드 대학의 디지털 문화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디지털 문화가 어떻게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게 되었는지 연구하고 있었죠. K-팝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연구소장인 마이클 교수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그들은 기술과 문화의 결합을 가장 잘 해낸 나라예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국의 게임 산업이었어요.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게임 업계 전문가들도 만나봤죠. 한국의 게임 산업은 초고속 인터넷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라이엇 게임즈의 수석 디자이너가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아직 인터넷 속도로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차세대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죠.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자는 재미있는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디지털 트렌드의 테스트베드예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먼저 한국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할 정도죠. 연구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었어요. 교육, 의료, 행정 서비스까지 모든 영역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UN 디지털 정부 평가단의 전문가가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종이 서류를 들고 다닐 때 한국은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있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국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한국의 IT 인프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위원이 말했어요. 그들의 디지털 역량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새로 만난 한국계 벤처 투자자는 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빨리빨리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죠.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디지털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한국이 몇 년은 앞서 있죠.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사회 전체의 혁신적인 변화였던 거죠. 이제 다음은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연구해볼까?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어떻게 글로벌 문화 트렌드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특히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있는 디지털 전략을 분석해보고 싶어졌어요. 아마도 다음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디지털 혁신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연히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열린 한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발명품이에요. 세미나의 첫 발표자였던 옥스퍼드대 언어학과 톰슨 교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톰슨 교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어요. 브룩스 씨, 당신의 경제 연구에 문자학적 관점을 더하면 어떨까요? 한글의 과학성이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미친 영향을 연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은 제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줬어요. 곧바로 저는 세계 각국의 대학들이 한글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죠.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들은 한글의 구조를 인공지능 언어 처리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완벽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MIT의 AI 연구팀장인 제니퍼 박사가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체계적이죠. 이런 특성은 AI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이었어요.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했을 때 한글이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한글 도입 후 문맹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했어요. 유네스코의 문해교육 담당자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들은 수백 년간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문자가 없었는데 한글이 그 해결책이 되어준 거죠.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었죠. 5년 전만 해도 중국어가 대세였어요. 예일대 동아시아학과 학과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 수업의 수강 신청이 꽉 차서 추가 분반을 개설해야 할 정도예요. 이런 현상이 단순히 K-팝의 인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구글의 언어 연구팀을 만났을 때 더 깊은 이유를 알 수 있었죠.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예요. 구글의 수석 언어학자가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키보드 입력에 최적화되어 있고 화면에서의 가독성도 뛰어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글의 디자인 원리를 UI UX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었죠. 한글의 모듈식 구조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애플의 전 디자인 책임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앱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어요. 단순하면서도 정보 전달이 명확하거든요. 중국에서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베이징의 한 언어학교 원장과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그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우리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이유가 변했어요. 원장이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K-팝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디자인 스쿨에서는 한글의 창제 과정을 혁신적 디자인의 모범 사례로 연구하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은 현대의 디자인 싱킹과 놀랍도록 닮았어요. 디자인 스쿨 교수가 설명했어요. 사용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 해결책을 만들어낸 거죠. 유럽의 대학들도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소르본 대학에서는 한글을 통해 문자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었죠. 한글은 미래 문자의 방향을 보여줘요. 소르본 대학의 문자학 교수가 말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문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600년 전에 이미 보여준 거죠. 유네스코 본부에서 만난 문화유산 전문가의 말씀도 잊을 수 없어요. 한글은 인류의 보물이에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특정 국가의 문자를 넘어 인류의 지적 성취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죠.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제 연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적 현상을 분석하려 했는데 어느새 인류의 문화사를 연구하게 된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온 편지였어요. 그들은 한글을 배워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마을 교사가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 선물이에요.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글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의 지혜와 과학이 만난 결정체였던 거죠. 윌리엄스 교수님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캐롤라인, 자네가 발견한 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야. 저는 이제 제 연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한글이 보여준 혁신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동안 저는 제가 연구한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태국에서 시작된 연구가 한글이라는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멋진 걸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찾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